어,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사실. 혼란스럽긴 한데, 어, 이게 꼭 나쁘다고만 보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가능성, 기회들이 막 열리는 측면도 있고, 또 이게 여차하면은 아주 극단적인 야만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 좀, 이른바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서, 그 아주 본래 의미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한 발 더 나갈 건가 그런 쪽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아무튼 지금은 전 국민이 정치 의식이 막 팽배해져 가지고 누구나 다 정치 이론가가 돼 있는 정치 평론가가 돼 있고 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계엄 사태 전에만 해도 뭔가 이 정치적인 얘기 진지하게 하려고 들면 굉장히 어렵거나, 특히 뭐 노동자 문제 얘기 끌고 나오면 이렇게 외면당하거나 이러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상당히 극복하고 있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봅니다. 어, 근데 이거는 뭐, 이 노동 진보 이쪽에서만 아니라 우파 쪽도 극우 쪽도 막 그 나라를 구하겠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쪽의 이야기도 한번 조금 생각해 보고, 근데 참 아이러니가 이, 이 보통 법치의 어, 최고봉,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가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법치를 이제 허물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이 법치를 통해서 그 내란 세력을 제압해야 되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그 경찰, 검찰, 그다음에 뭐 감사원 뭐 등등해서 모든 걸 다 장악한 이 행정부가 행정수반이 사법부를 제한 못 해가지고 그 사법부도 깔아뭉갰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국회는 이제 진짜 그 총선 때 패배하는 바람에 건들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들을 다 밟아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파쇼 체제로 가려고 작심을 했는데 이제 사법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사법부는 법치의 또 핵심 아닙니까? 이제 이쪽에서 지금 어, 거꾸로 보통은 그 국가 권력의 모든 것들이 이 노동자 민중들을 상대로 이른바 좌파를 상대로 이 법치를 휘둘러 왔는데 그건 뭐 절대 무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오히려 이 그 법치의 대표자가 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걸 못하면 이 또 이 법치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역사의 아이러니죠, 사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법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를 꼭 뭐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 민주주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확대하는 데에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이 혼란 상태가 야만으로 가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한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절로 될 것 같지 않고 그래도 노동자 민중이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뭐 최종 변론까지 봤지만 어, 이 내란범들은 자기들이 뭔 잘못을 했는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전부 거짓말을 일관을 하고 있고 그 덮어씌우기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 경각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라도 그 간단하게 한번 어, 경과를 보자면 어, 이 뭐랄까요? 그 본질이 뭐냐? 어, 진짜 입법부를 완전히 제압하고 거기에 뭐 대체 비상입법 기구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좌빨 그 판사들 제거해버리고 사법부도 자기 발 밑에 놓고
그럼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거의 왕조 체제. 이게 파시즘 중에 아주 극악무도한 파시즘 아니면은 이제 무속과 그 뭐랄까 그 폭군이 지배하는 왕조 시대로 한국 사회를 돌려놓으려고 했던 그런 사태가 이번 사태의 본질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전 국민이 받는 거죠. 그런데도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 이 사람들은 뭔가 어, 이 자기 지지 세력,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 길거리 유튜버들, 그다음에 그 극우 교회 세력들, 이 사람들 끌어들여서 아무튼 자기 보호막을 만들고 싶어서 온갖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근데 진짜 그러고 싶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그 실패의 원인도 참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중에 이제 당장 그날 해제를 못했으면은, 계엄 해제를 못했으면은, 이건 쭉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 계엄 해제를 위해서 거의 목숨 걸고 그 국회 안으로 들어갔던 국회의원들, 어쨌든 높이 평가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준비했던 그 민주당 쪽 지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건 참 훌륭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게 그 국회 안에 막 몰렸던 그 민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목숨 걸고 나간 거잖아요. 저는 제가 능력이 있으면 그 1인당 그 포상금으로 한 1,000만 원씩 드리고 싶어요. 진짜 훌륭한 분들이죠. 저도 그날 가고 싶기도 그 한쪽에서는 그랬는데 너무 게을러서 야, 지금 표를 사서 어떻게 가냐 이래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고 그냥 자버렸는데 잠은 안 오더라고요. 밤새 그거 보게 되고 아무튼 그랬어요. 어, 어쨌든 근데 그거는 본질인데 이 친구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은 입에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검찰 권력으로다가 늘 그렇게 조작하고 윽박지르고 하면 그 검찰 권력 때문에 그게 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생 직장 속에서 직업병이지 일종의 그 거짓말을 맘대로 해도 되는 게 체질화된 거죠. 거기다가 국가 권력까지 가지니까 이제 내가 법이다 해서 이제는 내가 국가다 이렇게 된 거고 자기한테 반대하는 건 다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고 이런 관념이 꽉 낀 거죠. 요게 이제 그 윤석열의 이제 인간적인 실체 같아요. 거기에 이제 김건희의 가스라이팅도 있을 거고 그 친구도 굉장히 영특하잖아요. 아주 빠삭하게 이 메커니즘을 알거든요. 그거 활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주물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어, 근데 그 거짓말이라든지 뻔뻔함이라든지 잔인함이라든지 잔인함은 그 누구죠? 그 저 노상원이 쭉 그렇게 늘어놓은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몇천 명, 몇만 명, 얼마든지 그 수거해서 그냥 처리할 그 태세였죠. 지역까지 다 그 겸사 만들어가지고 그 짓 하려고 그랬고 그 비언벙커인가 거기는 저 CCTV도 없고 그다음에 위생 시설들 그것도 없는 그래서 도저히 거기 수용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 수용이 필요 없는 거죠. 데려다가 야광매를 때리고 손꼽 찌르고 해가지고 부정선거 자술서 쓰게 만들고 갖다가 버리는 거잖아요. 어디 서해에다 갖다 버리는 거였잖아요. 그럴 놈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저는 이게 꼭 뭐라 그럴까 그 양자역학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저 SF 영화 만들 때 흔히 쓰는 게 다중세계. 지금 일상하고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또 딴 쪽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중세계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갈 뻔했던 순간이 있던 거죠. 그런데 왜 실패했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했고 시민들이 막았고 거기다 저는 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만일
지전을 실제로 일으켜 놓고선 벌렸으면은 뭐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북에다가 저 원점 타격해라 하는 명령을 합참의장이 거부했잖아요. 그 거부는 합참의장은 미국 연합사 그 지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미군은 왜 안 원했을까? 사실은 내심 원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뭐 자기들은 뭐라고 딱 말하냐면 어, 한미 동맹은 이 대통령이나 정부와 무관하게 굳건하다. 말 윤석열이 성공했으면 그냥 미는 겁니다. 실패했으면 그건 버리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자기들하고. 그 대신 만약 윤석열이가 잡았으면 약점이 많잖아요. 얼마든지 더 뜯어내겠죠. 온갖 거 요구해가지고 가져갔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도 민주당한테 이것저것 요구했잖아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 얘기는 이제 못 박아놨고. 거기다가 그 저 뭐죠? 최상목 그 대행 체제, 그 이전에 한덕수 체제 지지한다 해가지고 건들지 못하게 또 만들었고. 이미 개입했던 거죠, 많이.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 민주당 정권 들어서도 건드릴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문제죠. 거기에 지금 또 극우 세력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트럼프가 윤석열 살려줄 거다 하는 기대를 또 보이고 있잖아요. 또 실제로 USAID, 뭐 NED 하는 기구들이 늘 돈 뿌려가면서 그걸 길렀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조금 주춤한 그런 단계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방어하려면은 노동자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이 극우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 그것들을 제압해야 된다. 그 과정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 민주당이 앞장서 있다면 앞장서도록 계속 우리가 도와야 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야 된다. 그걸 못하면 더 하라고 요구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어, 하여튼 근데 이 윤석열이 그 기소 후에까지도 체포 구속되고 기소 후에까지도 계속 거짓말하고 그 헌재 와서도 거짓말하고 하는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럴듯하네 하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좀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거짓말을 할까? 뻔뻔한가? 근데 우리가 좀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그 뻔뻔한 거, 잔인한 거, 거짓말 막 하는 거, 이거는 모든 지배자의 공약수라고 보면 됩니다. 안 그랬던 지배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하면은 특별한 건 없는데, 다만 특별한 건 뭐냐면 너무 유치하다는 거. 거짓말이 너무 빤하다는 거. 그냥 그 날리면 바이든, 뭐 그 수준의 거짓말이라. 그냥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막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 권력을 통해서 그게 막 통했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 이제 대통령까지 되니까 이제 더 한 거죠. 이제 그거는, 해보니까 저는 그게 과연 쓸모가 있는 거짓말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 자본 독재 세력들, 어, 우리나라 그 기득권의 아주, 그러니까 진짜 보수들, 저 아스팔트 말고, 진짜 보수들 있잖아요. 나라를 진짜 위한다고 뭐 착각인지 뭔지 하는 분들, 이분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저런 식으로는 안 된다. 뭐가 안 되냐. 그 아주 너무 노골적으로 반노동 친겨. 너무 노골적으로 종미 종일 해가지고 나라 팔아먹을 것 같은 분위기. 너무 노골적으로 아무튼 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내뱉어 놓는 그런 거짓말들. 이것 가지고는 이른바 자본 독재의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헤게모니라는 게 그럴듯해야 되거든요. 안, 그 피지배자들이 받아들일 만하고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따를 만 해야 되는데 그런 자발적 동의가 불가능한 거짓말들을 해야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서는 어, 윤석열은 사실상 이 진짜 보수 쪽에서도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정규제, 조갑제 얼마나 보수입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JTBC, 삼성이잖아요. 그 내가 매일 그 윤석열 비난하는
그 영상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미 벌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국임당 쪽은 그 박근혜 때에 한 발 물러나니까 끝없이 물러나게 되더라. 한 발 물러나면 다 죽는다 하는 그 생존 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한 발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쨌든 이게 탄핵, 저는 뭐 이게 이제 잘못해서 탄핵이 기각이 돼버리면 또 문제가 크죠. 뭐 그렇게 안 갈 거라고 뭐 믿습니다만, 그건 이제 내란이 아니라 내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면 또 계엄할 거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항하면 다 반국가 세력으로 뭐 수거해서 처리하려고 들 거고, 그럼 뭐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건 뭐 그냥 전쟁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권력, 국가 권력이 사법 권력이 그거를 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공범이 아닌 한. 저희들 공범도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아무리 보수적인, 법관들이라도 거기까지 가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빤히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다. 이제, 윤석열, 뭐, 이렇게 탄핵돼 버리고, 그러면은, 어, 좀 뭔가 앞으로는 변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진짜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이상하게 돌아갔으면, 누가 공포탄이라도 한 번 쐈으면, 아니면 누가 진짜 주먹질이라도 한 번 했으면은, 그게 어떻게 갔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또 북에서 쏴줬으면, 그것도 끔찍하고, 뭐 전쟁 일으키고 싶어서 안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이 한국 사회 그 민주 역량도 크게 작용했고, 하필 그때 한강이 또 뭐 노벨상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읽었고, 또 서울이범도 많이 팔렸거든요. 그런 것도 봤고, 많은 애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작용한 거죠. 어쨌든. 참, 천운이라 그러나요? 천운이다. 그게 필연적으로 망할 이유는 없었어요. 계획은 철저했던 것 같아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진짜 그 악랄하게 그 총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진짜 누가 한 명이라도 총질했으면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끝났는데도 여전히 계속 극우 세력을 부추기고 불쏘시개를 계속 넣고 있잖아요. 이거는 참 답답하죠, 사실. 그래서 제가 요 글 쓸 때만 해도 그 극우에 대한 우려들이 너무 컸어요. 뭐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하고, 뭐, 그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고, 뭐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또 이게 문제가 되고 했고, 근데 좀 잘 판단하면은 그게 이제 공포 마케팅 돼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실제로는 막 광장에서 온갖 요구들을 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다 차단해버린. 여차하면 그 극우하고 싸움밖에 못하는. 그러면 저 오징어 게임 그 시즌 2에 보면은 그 게임을 중단하자는 사람하고 거기 이제 투표를 결정하는데 나가자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속해서 우리가 돈 좀 한몫 챙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막 싸우거든요. 그 제정신인 사람 한 번 겪어보고 나면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하는데 돈에 이렇게 눈이 돌아간 사람들 계속 싸우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그냥 두 팀이 막 칼질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잘못하면 그 꼴하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예. 이렇게 가면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 우려가 아직 살아있죠. 내란이 계속 아직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런데 그 뭐랄까요 그 뭐 그런 전략 그 국임당 쪽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때는 막 지지율이 한 뭐 10% 이하까지 막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켰잖아요. 그 방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두 가지.
사법 권력까지 자기들이 무력화시켜서 권력을 다시 장악할 수 있느냐. 자,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봐요. 헌법재판소도 자기들도 최고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완전히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우리가 뭐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겠나. 자기들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엘리트들이 보면. 거짓말 뻔히 하는 것 뻔히 아는데.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 구구들을 막 죽여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일종의 무장 봉기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러려는데 이 군이나 경찰도 해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하자는 대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제 거기서 내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력으로, 그러니까 물리력으로 뭘 뒤집는 거는 사법부까지 무력화시키고 서부지법 그뭐 사람 없는 거 부신 거 정도지, 헌재까지 다 부셔서 그다음에 헌재가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 테러하고 그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우리입니다. 그럼 이제 방법은 자기들이 뭐 권력을 장악하려면 선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순간 이제 골아픈 거죠. 선거로 들어가려고 딱 보는 순간 망한 거죠. 뭐. 누구 데리고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국민당, 국힘당 핵심이. 전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국힘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극우가 결집하고 있지만, 어, 실제로 이제 탄핵되고, 그 다음에 지난 서부지법 난동 부렸던 사람들 처벌받거나 뭐 등등으로 이 사법 처리가 자꾸 이루어져 가면 갈수록 괴롭다, 그쪽은. 어, 이제 그걸 또 결집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뭐냐, 이념이 뭐냐. 이제까지 늘 해왔던 반공, 반북, 거기다 이제 반중 하나 추가했을 뿐이에요. 민중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혐오 이데올로기밖에 없는 거라. 이거 가지고는 대안을 만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더 발전시킬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첫 단추가 윤석열이거든요. 윤석열.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파시즘으로 갈 수 있는 토양이 있다고 봐요. 있는데 파시즘으로 갈 그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윤석열이가 날린 거죠. 계엄 실패를 통해서 끝장낸 거예요. 그리 갔으면 진짜 끝장 보는 거예요. 그냥 파시즘으로 가는 거죠. 한동안 갈 겁니다, 그럼. 그죠? 근데 그걸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극우 세력이 아무리 이렇게 바로 하더라도 현재는 그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 윤석열이 실패와 더불어, 계엄 실패와 더불어서 그 이전에 또 실정이 있잖아요. 끝없는 실정이 있었죠. 어, 총선에서 쫄딱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실정들. 뭐 이채영명주 하면서 뭐 이재명이 막그 선전 선동하면서 박살을 냈잖아요. 실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인기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파시즘이 성공하려면 상당한 인기가 있어야 돼요.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극우가 조금 뭐 날뛴다. 아무리 그래도 낮자 오래 가지 않는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진짜 이게 내란을 내전으로 바꾸고 싶은 게 그들 기본 욕망인데, 왜냐하면 내란은 뭐 잘해봤자 우두머리, 뭐 수괴 이렇게 취급받지만 내전으로 되는 순간 내전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장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전을 일으킬 수만 있으면 좋은 거죠. 자기들은. 우리는 끝까지 내란이라고 불러야지 내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내전 아니다. 내전으로까지는 못 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 뭐, 그 법피를 가지고 우리가 수단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앞장서는 정치권들, 뭐 민주당 비롯한 야권들 전체, 그 다음에 그 국임당 내부에서도 혹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뭐, 한두 명밖에 안 보이지만 하여간, 그렇죠. 어쨌든 그 분리 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구구만 가지고 뭐 못한다고 생각하는 또 세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또 분리시키는 거는 이제 필요하다고. 그래서 국임당이 쫄딱 망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 한국 사회의 과제다. 그래서 그 우파를 그냥 그 내란당으로 하여튼 딱 낙인 찍고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또 이재명이 여우같이 알아가지고, 저는 여우란 말 좋겠습니다. 여우같이 알아가지고, 자기가 보수 우파다. 민주당이 보수 우파다. 요러고 있잖아요. 그게 한편으로 보면 이제 한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노동, 민주, 이 좌파, 진보 세력한테는 자, 지금 공간이 열렸으니까 제발 좀 해봐라 하는 주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또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민주당이 역할이 있다, 분명히. 이미 했고 많이. 그렇지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는 뭔가 대안으로서 노동 진보 세력이, 어, 요번을 기회로 특히 좀, 아주 굳건하게 좀 성장할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만들자. 갑자기 성장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기반이라도 만들자.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 그래서 저는 이제 극우가 아무리 커봤자, 그, 현재 그 법치 체제를 다 무너뜨리고 뭐 하기보다는 이제 선거 거치면서는 특히, 어, 상당히 그 보수 애국 세력의 한 부분으로 자기 자칭 태극기 세력으로 어디 이 아스팔트 한 구역을 차지하고 그렇게 남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걸 이제 지원도 자꾸 끊기지. 그다음에 교회 쪽의 분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거나 뭐 여러 가지 고려하면은 정치권으로 이렇게 발전한 거는 그러니까 외국의 그 나치류, 그 뭐 네오나치류 이쪽 극우 당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과연 클까? 그래봤자 국임당 정도인데 국임당은 과거에 비하면은 더 쪼그라들 거다. 더 쪼그라들고 분열되거나 할 거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 더 좋은 상황이다. 거기다 민주당이 그쪽으로 자꾸 저 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쁠 거 없다. 그럴수록 우리는 진보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근데 이 극우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이 사회적 토양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꽤 많이 이렇게 마련되어 왔다. 참, 그 토양은 비옥하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 극우 세력이 성장할 수는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논자들 중에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그 극우 세력 성장의 배경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그래도 그런 데로 먹고 살던 특히 소시민층들이 몰락하면서 그 몰락의 원인을 이 자본주의 쪽에서 찾기가 어렵고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이데올로기들이 이른바 인격화라 그러죠. 그 원인이 저놈이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다. 빨갱이다. 외국 노동자다 하면서 그 원인을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한 집단에다가 돌리는 그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런 인격화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모든 사회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를 한두 사람 개인 문제로 이렇게 돌려놓는 거. 이 한두 사람 개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수준 되면 이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심각하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그렇게 원인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그 불만, 원한들을 퍼붓는 거. 요게 어떻게 보면 파시즘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것과는 조금 형태가 다르지만 비슷하게 본질을 흐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한국 사회도 그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한국 사회가 한 30여 년 전부터 상당히 이제 경제 성장을 막 급속하게 이루면서 이른바 선진국 대열을 막 들어가면서 그 냉정히 보면 구조적으로는 엄청난 양극화가 이루어졌고 서열화됐고 각자가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불행한 그런 구조가 돼버렸죠. 경쟁해야 되고 끝없이.
그런 구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 만큼 산다는 환각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편이야 하는 그 환각들 시한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늘 그렇게 잘 살 수는 없어요. 일정한 시한부라는 건 뭐냐면 그 사이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뭐 어디 이제 동남아시아 아니면 뭐 아프리카 등등으로 이렇게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서 어 이른바 초과이윤이라 그러잖아요. 초과이윤을 뽑아올 수가 있었고 국내에도 외국 노동자들 활용하고 하면서 어쨌든 영세 업들까지 굴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외국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는 구조, 어, 제국주의의 여러 형태 중에 차관 내지, 그러니까 이른바 금융자본으로다 뽑아오는 게 아주 전형적인 거고, 한국도 그거 이제 많이 합니다. 꽤 커졌고, 일본은 엄청났고, 근데 아무튼 그 대열에 한국도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 제국주의에 대한 이야기에서 저는 아주 인상적인 게 뭐냐면, 어, 그 초과이윤들 가지고 일정하게 노동계급 상층부를 매수할 수 있다는 거. 그 노동계급 상층부의 핵심이 이데올로그들이에요. 교수들, 연구자들. 저 찐이라고 하죠. 지금 연구재단이라고. 논문 한 편 딱 쓰면은 뭐 2천만 원. 그죠? 논문 한 편에 2천만 원 그 내외 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 매달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당첨이 돼야 또 주거든요. 당첨되기 위한 주제가 뭘까? 뭐 노동, 뭐 자본 이런 얘기 쓰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체 검열이 이루어지면서 학술 운동이 완전히 고갈됐잖아요. 그런 현상이 김대중 정권 때부터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그러니까 보수화되는 거죠, 자체. 학교가 보수화되면 거기서 공부해서 나오는 학생들이 또 어떻게 돼요? 노동 개념을 다 버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게 한국 사회가 한 30여 년간 이렇게 겪어온 과정이다. 그러니까 매수되면서 서열화되면서 그다음에 자기가 매수됐다는 생각하기도 싫고 어, 그건 이제 받으면 능력이잖아요. 이제 그런 저도 좀 그렇게 매수가 되고 싶지만 매수가 안 되더라고요. 매수를 하려고 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 많은 그 지적 문화, 운동 문화까지 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그 문제들, 그 핵심은 결국 자본 문제인데, 자본과 노동 간의 어, 대립 문제, 모순 문제, 이게 이제 진짜 근본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흐리는 온갖 담론들이 그냥 사회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어, 뭐랄까 피기 지배자들 자신이 지배받기를 원하는 거, 지배받는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 요게 이 신자파 용어로다가 관리되는 사회 개념 있잖아요. 관리되는 사회. 요 관리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사실 그쪽 방향으로 한국 사회도 한 발 한 발 들어온 거예요. 뭐 노동자가 자기가 노동자라는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 이제 관리되는 사회 영역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관리되는 사회의 다른 명칭이 뭐냐면 보편적 허위의 연관관계, 보편적 허위의 연관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지배자가 지배받는 걸 스스로 원하는 본성까지 변한. 그러니까 이거는 지배관계를 제대로 알고 이걸 평등한 사회로 가자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진짜 알아서 기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아주 극단이잖아요. 굳이 시시한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들 속아 넘어가게끔 만든 지배관계를 다 은폐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단계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한 1950년대 말에 서독 같은 경우에는 라인 강에 기적해가지고 뭐 잘 나갔잖아요. 그럴 때 아도르노 같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쪽에서는 그 관리되는 사회, 서독은 관리되는 사회인데 그 관리되는 사회가 사실은 파시즘을 만들어낸 사회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런 비판을 해요. 자기들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 허위 연관관계고 지배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생각들을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또 뭐가 전제되냐면, 그 관리되는 사회 정도가 되기 위한 물적 토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떡고물 나눌 만한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미국이나 서독이나 이런 데는 그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갈수록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뭐 이렇게 초과이윤 뽑아가는 그게 예컨대 중국 성장하지 뭐 인도는 성장 안 하고 뭐 베트남도 성장하지 막 그러면서 이제 초과이윤을 맘대로 뽑아가는 게 이제 자꾸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그럴수록 이제 기술 개발 막 해가지고 뭐 이제 뭐 고가 상품들 뭐 이런 거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거 일시적이거든요. 옛날엔 짝퉁이라고 여겼던 뭐 것들이 중국에서 더 좋은 게 막 나와버리면은 기존에 좋았던 물건들 다 이제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른바 특별이경 가치라는 건 오래 안 가는 거죠. 잠시 이제 그 가다가 다시 이제 또 이른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그러죠. 자본의 유기적 구성만 높여주고 그래서 이윤율만 자꾸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이 같이 가요. 불균등 발전이라고 그러죠. 이 저개발 국가들이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생산력이 뭐 미국을 능가하는 단계로 막 가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어, 이윤율이 자꾸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들이 초과이윤을 어디서 뽑거나 이럴 가능성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뿌릴 만한 그 떡고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막 쪼이는 거죠. 그럼 그 손해 보는 거를 이제 민주들한테 떠넘기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런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세계 그 뭐랄까 경제 영토라 그러죠. 경제 파이를 놓고선 세계적인 싸움을 벌이는 수밖에 관세를 하든 아니면 뭐 환율 가지고든 아니면 뭐 그다음에는 뭐 말로 안 되면 총 들고 나가는 거죠. 전쟁 붙어버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들이 이제 초과이윤 낼 만한 공간이 확 줄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민중들은 그만큼 고통스러워졌고 뭐 자기들은 손해 안 보고 그걸 다 민중 쪽에다 전가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그럼 파시즘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파시즘이라는 건 결국 그 소수가 재미 보려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런 체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렇게 안 가고도 인류가 살 만큼 살 수 있다. 저는 그 평등 사회인데 그냥 평등 사회가 아니라 저 살 만큼 산다. 누릴 만큼 누린다. 풍요로운 평등 사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풍요로운 평등 사회로 갈 만한 물적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왜 우리가 파시즘으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풍요로운 평등 사회로 가려고 그럴 때마다 장애가 되는 것들은 항상 그걸 독식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 그 태평천하라고 있죠. 저 최만식. 그 아주 그 명언을 남겼죠. 나 말고 다 망해라. 나 말고 다 망해라. 이게 자본의 기본 생리거든요. 나 말고 다 망해도 좋다. 어,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제어하는 사회적 힘이 필요하다. 그럴 수 없도록, 어,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제어를 누가 할 거냐? 할 때는 항상 그거는, 어, 자본가 대척점에 있는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자본가이면서 그 짓 하려고 드는 사람이 없더라. 자본에 매수된 사람들이 그러지 않더라. 자본 편에 서서 뭔가 국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자본과 맞서는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도 보면은 벌써 노동 인구가 그러니까 옛날에 말은 근로대중 하는 근로대중이라고 칭할 만한 그러니까 이래야 먹고 사는 사람들 거의 다 아닌가요? 진짜 그 자본만 가지고 이자 돈 내지는 주식, 뭐 배당, 뭐 등등으로다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일을 해야 생활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 안에 좀 여러 차별이 있지만 본질은 다 노동자들 아닌가. 그러니까 노동자 민중이 그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건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거기에 제가 지금 이제 순장까지 말씀을 드린 데입니다. 이제 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 그 대통령이라는 자가 뭐 이상한 짓 막 하면서 그 법치를 흔들어 놨고 거기에 또 여당이 막 같이 놀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민주주의가 뭐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그 문제식들이 늘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해서 원상복귀하면 되는가 하는 문제는 또 있잖아요.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데? 그 고민이 이제 좀 되죠.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뭐 유일무이한 학설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무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한번 제기했는데 그 민주주의 개념부터 우리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하는 거거든요. 어, 그 지금 민주주의를 완전히 저 왕정 체제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 윤석열도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다닌단 말이에요. 옛날에 백정희는 유신 독재하면서 그걸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또 사기쳤어요. 한국적 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를 누가 입에 달고 다닌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냐. 민중이 또는 인민이 주인인 체제, 사회, 국가. 이게 민주국가, 민주사회, 민주체제 아니겠냐. 민중이 주인이어야 된다 하는 건 기본이죠. 그죠? 헌법에는 어떻게 됐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는데 나온다까지만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반쪽알인 거예요. 나온 권력이 어떻게 써야 되는가? 민중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지멋대로 쓰인다. 그러면 민주주의 반이죠. 반쪽이다. 그나마 그 의회제도, 상권분립제도 등등 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것도 오랜 역사적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뭐 버릴 수 없는 회복시켜야 되는 훼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거지만 어, 그것만이 전부는 또 아닌 거죠. 진정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이 국민들이 진짜 국가 권력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압도적 다수가 노동자 민중이다. 그럼 노동자 민중이 국가 권력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뭐, 저는 그냥 민주주의 말 그대로 이해할 때 논리적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핵심에 다 앉아 있어야 된다. 음. 그렇지 못할 때는 전부 자본가들 뜻대로 움직인다. 그럴 때는 이건 자본 독재다. 제가 처음부터 이상한 표현을 썼잖아요. 자본 독재라는 말 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본 독재다. 한국 사회는. 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어, 그, 그 이미지가 확 머리에 박혀서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최상천 선생님이 옛날에 그래도 잘 하실 때 지금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하실 때 뭘 했냐면은 이건희하고 노무현하고 구모 그다음에 뭐 그 딴 쪽에 그룹 회장 둘하고 넷이 앉아서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어, 이건희가 그 중심에 앉아 있죠. 거기서 뭐 이렇게 손톱 장난하고 있는데 노무현이 거기 그 이건희한테 이렇게 쑥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이 국가의 주인이 누군가 그림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 최상천 선생님 그걸 또 탁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아무튼 삼성공화국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던 게 그 엑스파일 있잖아. 뭐 누구한테 5천만 원, 누구한테 7천만 원, 누구한테 1억 일일이 다 불러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노무현이 덮었잖아요. 문제는
그 뇌물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 도청한 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노회찬 의원 날아가고 이상호 기자 날아가고 그랬죠. 그 불법 도청한 거에 연루됐다고. 그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 노면이 사실 검찰 독재의 뿌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그때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때 왜 그걸 청산 못했는가? 아직도 문재인 노면 이렇게 빨고 다니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건 아니다. 그 박정희가 우리 역사의 똥차가 됐잖아요. 그냥 어떻게 치울 수도 없는 그냥 똥차가 돼버렸는데 문재인 노무현 똑같아요 지금. 그걸 딛고 넘어서야 되는데 진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아직도 뭐 그 언저리에서 그냥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넘어서야 된다. 어, 그래서 진짜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민중이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한 발이라도 더 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럴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이게 편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전 인류적으로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어? 돈안 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 좋은 기술을 통해서 노동력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10시간, 8시간 노동하는 거 한 4시간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 훌륭한 기술을 사장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사람을 잘라요. 8시간 노동 계속 시키면서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자본 논리 속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권력 구조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게 강력하게 구조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국가 권력의 주인인 그런 국가, 노동자 국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 문제를 접어놓고, 뭐, 진보 얘기하고 좌파 얘기하고, 뭐, 이건 말이 안 돼. 국가 권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뭘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음. 그, 그러면 노동자 민중이 진짜로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되는 사회라는 게 머릿속에는 있지만 실제로 가능했겠냐, 하겠냐,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아주 좋은 모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리꼬민인 거예요. 파리꼬민. 파리꼬민을 이제 막스, 엥겔스 다 높이 평가하면서 처음에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막상 터지고 나니까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아주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죠. 그 핵심이 뭐냐면 국가 기구 국가의 그 기구를 맡은 그 이제 이른바 공무원들이 있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심부름꾼 내지 종복이었다가 주인으로 둔갑하는 거를 막을 모든 장치를 만든다. 절대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면서 내놓는 게 뭐냐면 어, 직선제, 두 번째가 소환제, 그다음에 모든 특권의 배제, 월급을 숙련된 노동자들 수준으로 한정한다. 뭐 특권은 당연히 배제하는 거죠. 어, 뭐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예컨대 무슨 오류조차도 다 공개한다. 그 꼬민이 뭔가 잘못하면 그것도 다 공개한다. 모든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는 권력이잖아요. 정보를 다 사회화한다. 뭐 그게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또 핵심 중에 하나는 그 과거 그 이제 왕정 체제나 이런 데서 어, 그 지배를 해서 꼭 필요했던 힘들, 권력들, 경찰, 뭐 군대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하고 그 무장한 인민들이 그걸 대신한다. 이게 파리 꼬미는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 몽마르트르 언덕에 있는 대포를 이제 이 반동 세력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져가게 시민들이 막은 거예요.
그때부터 파리 꼬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여자들이 하고. 예. 그러니까 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무장할 수 있는 사회. 이게 또 걱정이 되죠, 좀. 그런데 미국처럼 다 총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해가지고 막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파리 꼬미네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광주 비슷하게 도둑이 사라지고 강도가 사라지고 매춘이 사라지고 아무튼 그런 사회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잠깐이지만 그 모델이 돼가지고 나중에 레닌도 그 소비에트를 파리 꼬민을 모델로 삼아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또 여러 가지 변형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하지만 그뭔 모델인 거지. 아주 원형적인 타락하거나 변질되기 이전에 반짝하는 그 모델. 그 핵심은 뭐냐면 진짜 누구도 국가의 심부름꾼이 주인 노릇할 수 없도록 절대적인 조치를 만든다. 그래서 근본민주주의, 라디칼, 극단적 민주주의, 신민주주의, 뭐라고 번역하든 어쨌든 민주주의의 극단을 어, 이제 파리 꼬민을 통해서 실현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급진민주주의란 말을 가지고 이상한 식으로 막 또 막 바꿔놓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나타난 거로 보자면 파리 꼬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레닌도 똑같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회가 점차 다른 계급을 억누르고 지배하기 위한 국가 장치가 필요 없어지는 사회로, 평등한 사회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자체가 사멸하는 사회로, 서서히 필요 없어지는 사회로 가는 거를 이제 목표로 삼았던 거죠. 그거는 이제 언제 그렇게 될 것이냐,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 거는 또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거다. 그래서 그런 모델이 없었던 건 아니다는 거죠. 그 앞으로도 그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할 때는 그거는 한쪽에서 염두에 두고 파리코민의 그 조치들 그것들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럴 때 이제 국가 자체가 마치 악마인 것처럼 이렇게 국가 개념을 논하지 않으려는 무정부주의적이거나 뭐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일정하게는 견제할 수도 있고, 또 관료화되거나 막 또 다른 지배체제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견제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안 그 조기 대선 어, 때문이겠죠. 그래서 막 우클릭하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출마 사람 비슷하게 당대표 연설을 했죠. 국회에서. 당대표 연설에서 뭐 기본사회를 다시 들고 나왔고, 먹사니즘을 넘어서는 뭐 잘사니즘이라고. 그 대구에서는 또 그게 뭐라고, 플래카드가 뭐라고 붙었냐면, 뭐 대장동으로 잘사니즘, 이러고 있더라. 대장동으로 잘사니즘. 아니, 법카르 먹사니즘. 대장동으로 잘사니즘.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그 검찰들이 맨날 뒤집어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주 전형이죠, 뭐. 다 걸렸던 사람들은 다 그때 국임당 사람들이잖아요. 예? 50억 걸렸던 사람들. 이재명 걸린 거 없잖아요, 사실. 자기는 안 먹었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고, 실제로 못 찾고 있고, 몇 년째 털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나고 있고. 그럼 됐지, 뭘 어떡하. 법카 1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때렸잖아요, 그죠? 뭐, 150만 원? 뭐, 이렇게. 근데 그때 되니까, 또 뭐 말 몇 마디 가지고 1년 때리고 그때 딱 보니까 얘들은 진짜 뭔 짓이라도 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사실. 뭐 그전부터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딱 나오는 순간 이제 뭔가 하겠구나 하는. 근데 이제 명태균 그 폰하고 김건희 특검 털어보면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
그러니까 국임당은 진짜 괴멸돼도 마땅하죠.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짓말, 또 아주 눈에 빤히 보이는 범법들, 이거를 어, 극복한 단계에서의 정책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 한계를 짚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맨날 싸워가지고 되겠는가. 그 넘어서 진짜 그래도 어, 인간적으로 좋다. 근데 문제는 네 정책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경우는 뭐 그런 이제 인간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인 그 기본 행보를 보자면 뭐 그냥 그나마 현실 정치인으로는 누구죠? 뭐 백낙천 선생이나 또 도올 뭐 김영옥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뭐 그럴 만한 데가 있어 보여요. 딴 거보다도 저희 칼 맞아가지고 그, 그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고도 총선 때 보면 그냥 대중 앞에 나가가지고 똑같이 하잖아요. 하고 위축되지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런 건 참 뭐 훌륭하다고 봐요. 어, 근데 어쨌든 그, 어, 저 재계 쪽 요구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 특별법인가요? 노동시간 어떻게 하자 하는 부분. 52시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자 하는 거. 근데 지금도 민주당은 아직 못, 확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유연화 그거 빼고 하자. 그러니까 그럼 특별법이 아니라 뭐 보통법이다고 지금 국임 쪽에서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게 또 양보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은 OECD 평균 노동시간 계산해 보면은 지금 한국은 너무 많다.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4.5일 또는 4일제로 가자. 노동시간을 줄이자. 그다음에 이 공직자들이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음,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하자. 요 얘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사회 통합해야 되지 않겠냐. 요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이 대중들 삶에 별 도움이 안 됐다. 달라진 거 없다.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뭐, 그 누구 표현은 그러더라고요. 엔진 좀 고쳐라 했더니 그, 그러니까 적폐청산하고 뭐 진짜 확 사회 개혁하라고 했더니 차에 광택만 냈다. 그래서 박근혜 시대가 야만의 시대면은 문재인 시대는 기만의 시대였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게 뭐 대선에서 패배하는데 뭐 조금씩 다 작용했겠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 이 사회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그런 전철을 안 밟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사회대개혁 쪽에서 나오는 요구들을 일정하게 흡수하겠다.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입장을 표현한 거라고 봐요. 어, 또 노동계 쪽에서는 그래도 그 노동시간 유연화는 절대 안 된다라는 반대 목소리 나와 있죠. 그렇지만 뭐 기본사회라든지 자산이즘이라든지 이런 선동구호들이 노동자 민중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 또, 뭐, 그 몇 가지, 예컨대, 저,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 과학기술 발전시켜서 이 이른바 파이를 키워야 된다. 경제 영토를 넓혀야 된다. 그건 한마디로 아까 얘기한 특별잉여 가치를 누려야 된다. 이거죠. 게다가 경제 영토 넓이자는 거는 제국주의적인 문제잖아요. 음, 우리가 넓히면 중국은 어, 우리가 물러날게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제 경쟁이 붙어야 되고 경쟁이 심해지면 전쟁으로 가는 거고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이재명 경제정책의 본질은 제국주의적인 겁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제국주의적인. 그러니까 그거로다 풀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한동안 한국 그 생산력이 있어서 생산력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일정하게는
당장의 문제들, 내부의 갈등들을 일정하게는 덮어서 아까 말한 관리되는 사회 쪽으로 한 발 갈 수도 있고 복지 느리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도 있지만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재명 집권 기간 한 뭐 4, 5년간은 그게 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잘 해보면은 다음 정권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거는 언제라도 이 제국주의 문제는 불거질 수 있고 우리가 한 발 나간다고 해서 베트남이 늘 뒤에 처져 있는 거 아니다. 일본이 지금 조금 처지는 듯하지만 그쪽이 더 저력이 있다. 그 갈등 문제는 이 자본 틀 내에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다. 그러니까 첫째가 뭐죠? 그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그런 과학기술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력을 위해서 끝없이 발전시키면은 그거는 이른바 자본의 유기적 구성 높이면서 이윤율을 떨어뜨린다는 게 정설이에요. 막스주의 정설입니다. 막스주의 정설. 몰라요. 그럼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좀 통계를 쭉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선진국 치고 경제 성장이 뭐 5%, 6%막 올라가는 데가 없잖아요. 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요. 그만큼 유기적 구성 높으면서 이윤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파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같으면은 막 그 국채, 그 종이 쪽지 찍어가지고 중국한테 주고 중국 물건 가져가는 거잖아요. 갚을 생각도 없이. 그래서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걸 뭐라 하더라? 통화제국주의라고 하더라. 통화제국주의. 옛날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 뭐, 차관 중심으로 그걸 많이 했어요. 차관 제국주의. 그 다음에 영국 같으면 식민지 막 넓혔던 그런 제국주의. 한국 같으면은 일정하게 기술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기술력 가지고. 그 본질은 뭐예요? 그게 평화적이냐, 폭력적이냐가 아니라 기본은 뭐예요? 약속 가서 뭐 그 뭘 떡금을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뽑아온다는 거죠. 초과이윤을 많이 뽑아온다는 거. 그쪽 민중들한테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뭐예요? 초과이윤을 뽑아온다는 거죠. 제국주의 본질은 그거일 것 같아요. 그거 뽑아오다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항상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힘으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가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 제국주의 단계로 오면서 끊임없이 그런 경쟁과 충돌과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냥 끝없이 이 환경 파괴해 온 게 있잖아요. 그 극단이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하고 이제 후쿠시마가 끝이 아니라 저 뭐 난카이 대지진 같은 거 터지면은 그다음에 어디까지 갈 거냐. 그 질비한 그 원전들이 어떻게 버틸 거냐. 저는 뭐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핵으로다 결국 환경은 온난화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핵으로다가 이제 겪게 될 그 문제들. 거기다가 코로나 때 우리 봤지만 또 이 세균전 같은 것도 심각하잖아요. 그죠? 인류가 뭐로다 먼저 망할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핵으로 먼저 망할지 아니면 세균전으로 망할지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이런 것들을 자본 논리만으로 이윤을 우선시하는 논리만으로 절대 못 푼다. 그거를 내려놓고 그다음 인류가 어떻게 공존하고 공영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진지하게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자본 쪽에서 안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뽑아낼 건가를 고민한다. 거기에 민주당도 같이 가고 있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구조다. 그래서 저는 국임당이 아주 극악한 파쇼적인 그 자본 독재의 한 분파라면 민주당은 유연한 분파, 좀 점잖은 분파, 이렇다. 그래서 그쪽 말고 이쪽에 다시 그것들과는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어, 뭐 기본적인 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내란이 막 진행 중인데, 어, 우리가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 세력 만듭시다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저 국임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고 일단은 그 내란 세력들을 진압하고 그쪽을 쪼그라뜨리고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넓혀간다면 우리는 그쪽에 여유 있게. 다행히 또 이재명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보수파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럼 진보는 우리가 하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언제 하겠냐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작업은 그게 미국의 간섭들을 막아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내란 쪽이 다 그쪽에 줄이 다 있잖아요. 뭐 최근에 뭐 이상한 어, 인물들까지 자꾸 등장하던데 그 생각하면은 이제 그쪽을 제압해야만 결국 미국에 대한 어, 독립성도 더 넓혀갈 수 있다. 음, 음.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는 이제 당연히 법치를 강조해야 되고 강조할 수 있죠. 그 뭐 법이 뭐 영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우리가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과도 뭐 영구히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연대해서 그 내란 세력들을 제압할 필요는 꼭 있다. 그래서 차별화의 문제를 또 절대화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 극우 파시즘 쪽이 그래도 이제 계속 그 토양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 만일 그게 언제냐면 이 이른바 이 좌파 친중 뭐 친북 세력이 이재명 정권이 예를 들어 어, 입법부 행정부를 장악하거든. 민중들의 삶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가시적으로 아니면 피부에 느껴지게 뭘 만들지 못한다. 하면 뭐또 파시즘 바로 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거는 큰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쪽이 이 노동 진보 쪽이 뭔가 대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시하지 못하면 그럼 또 파시즘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 열린다는 거. 거죠. 음. 아무튼 뭐 이제 끝나가는데요. 이 윤석열 탄핵되고 구속 기소되니까 조금 긴장이 풀린 것도 있죠. 뭐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나가다 요즘은 좀 게으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광장에는 여전히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 계엄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거죠. 뭐 정치적으로 막 열기가 뜨겁고 어, 또 그, 근데 노동이라는 개념이 늘 천대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광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한번 누가 발언하는 거 보니까 노동자 대표로 노동 대표까지는 안 하고 노동자라면서 소개하면서 나왔는데 직업이 뭐냐면 그 저 카피라이터래요. 카피라이터. 그러니까 옛날 같은 카피라이터가 노동자라는 말을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쓴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민주노총은 옛날에 뭐 등장하기만 하면은 거기 악플이 그냥 뭐 수백 개 막 달리고 그랬거든요. 노동규적이니 뭐 적폐니 하면서 막 붙었는데 조금 그건 좀 이제 가라앉았지 않은가. 응원봉하고 결합되기도 하고 하면서 일종의 저주인데 저주가 좀 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현장 뭐 저도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제 듣기에는 이제 현장 조직들 내부에서 이렇게 연대하고 뭐 이렇게 조직이 확대하고 하는 작업들도 뭐 여기저기서 조금씩 하고 있는 그것도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뭐 라이더들이 막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서 또 뭐 빨리 하라 하면서 뭐 하고 뭐 그런 것들 의미 있죠. 그런 변화들을 이제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 그렇긴 한데도 이 자본 독재는 이 민주연대 뭐 이런 긍정적 에너지를 막 없애버릴 거예요. 그거를 뭐 빛의 혁명하고 이제 탁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뭐라 그러죠? 뭐 째 하면서 이렇게 또 흡수하고 그다음에 이 박근혜 때처럼 우리가 죽서서 개조선 안 되지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떡할 건데 하는 게 없어지니까 그냥 파묻혀버리고 그러면 다 민주당 찍을 거냐 말 거냐 그럼 막 몰려가야 되고 이제 선거 딱 들어가면 그거는 뭐 뻔하죠. 지금 사회대 개혁 뭐 그쪽에서 막 열심히 하지만
그중에 일부는 채택되고 여러 가지 의제들 중에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일부는 뭐 그냥 무시되거나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붙고 연대 못하면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거나 자기 목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뭐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 그 이제 지금 저는 좀 이것도 아이러니인데 어, 이재명이 보수 우파다 자기들은 라고 얘기함으로써 제일 난감해진 정치 집단이 진보당 같아요. 진보당은 민주당하고 같이 갈 마음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 총선이나 이런 거 과정들 보면. 연정이니 뭐 이런 것도 생각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수파라 그러는데 저희 진보당인데 어떻게 같이 가요? 독자 세력화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독자 세력화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노동을 그 전면에 내세우면서 독자 세력화 할 건가? 정의당, 뭐 녹색당, 노동당은 지금 아사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민주당에서 쳐주질 않아요. 같이 연장할 생각도 없고 뭐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차피 독자 세력화 하려고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어 해요.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또 이제 노동 세력 쪽은 그쪽으로 또 많이 몰릴 수도 있어요. 일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보당까지 같이 가주면 이게 진짜 세력이 커질 텐데 진보당도 이쪽은 또 취급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뭐 조직적으로 자기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망한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 그러면은 이제 여차하면은 어, 이쪽이 그냥 유야무야하고 있는 가운데 같이 가버리면은 그건 다 진보당에 흡수돼 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그런 이제 딜레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진보당은 지금 이제 뭔가 어, 내부에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독자 세력화 할 거냐 아니면은 끝까지 그 보수파에 끌려갈 거냐. 음. 뭐 같은 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독자 세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런 관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어, 뭐랄까 이 지금 단계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 노동자 중심의 어, 자본주의를 근본 문제라고 보고 자본주의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중심 세력으로 노동자 민중을 중심에서 놓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든 조직화되는 강력하게 조직화돼서 그걸 확산시킬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중들한테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도 그런 대안을 못 찾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 머문다고 봐요.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 내란 국면 속에서 뭘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뭐 이 어쨌든 독자적인 노동자 중시 세력 성장이 그나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이거는 이 국면에조차 아무것도 안 된다. 민주당이 자기가 중도 우파라고까지 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만들고 이 진보 좌파 쪽은 너네가 해라 하고 있는데조차도 아무것도 못 한다면 뭐 어쩌라는 거냐 앞으로. 그냥 우리 사회는 그냥 전부 그냥 보수 우파로만 남을 거냐. 사회를 바꾸고 자본의 근본 문제들을 극복할 세력은 못 만들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건 아주 굉장히 비상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맨날 야 너네는 이래서 안 돼, 쟤네는 저래서 싫어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한 뭐 조금 뭐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뭐 답은 뭐 제가 드릴 수 없고 그래도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현재 광장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요구들을 어,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그냥 목소리만 있다가 목소리라는 거는 그냥 휘발성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제 정착돼서 사회적 의제로 이렇게 굳어질 수 있는, 고착돼서 진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어, 사회적 운동으로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지만 그것들이 이 자본 독재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자본 독재 문제 속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고 그것들을 풀 수 있는 효율성 있는 방법은 뭐고 해서 그 선후 관계, 우선순위가 뭐고 어느 게 급한 거고 어느 게 더 중요한 거고 하는 것들을 좀 연구하고 좀 정리할 수 있는 작업들 그런 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냥 나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려면은 상당히 이렇게 이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대안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 인력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제 이른바 뭐 좀 적극적인 활동가들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 또 활동가들 본인도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런 뭐랄까 음, 통찰력, 뭐 인식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고립돼서 우리도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해 하는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같이 가기가 어려운 이제 조직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같이 갈 만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본 독재를 극복해야 된다. 이 제국주의 단계 이 자본주의라는 게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인류의 존망이 달려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돼서 뭔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여기에 공감하고 같이 하려고 마음을 먹는 조직들이라면은 가능하면은 그 개별 차이들을 그 안에서 논쟁하면서라도 묶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동안에는 무슨 조직적인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말도 꺼내기 어려운 이런 분열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 겪었잖아요. 우리 끔찍한 거 겪었고 뭐 어디 저 연평도나 뭐 백령도 안 끌려갔으면 어디나 같이 하자. 위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이라도 좀 공동 투쟁을 하자 하는 그게 이제 잘 돼서 처음에 출발 단계는 무슨 연합체 수준이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정당으로까지 전위당이든 뭐 이렇게 대중당이든 어쨌든 당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당으로 그다음에 그게 이제 집권 세력으로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 요구들이 나오더라도 어, 이 선거 국면 딱 들어가면은 그것들이 막 분산될 거란 말이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걸 정착시키되 그것 플러스 이런 조직적인 성장, 조직적인 발전이 같이 가졌으면 하는 기대. 그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선 곧 들어올 텐데 이 선거라는 거는 뭐 정치 에너지 확 그냥 온갖 걸 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대중들 관심도 막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는 없죠. 그럴 때 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결합된 노동자 정치 세력이 있다면 거기서도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서 선전전 왜 노동자 정치가 왜 필요한가? 우리는 민주당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렇지만 국임당은 얘네들 말도 안 되는 세력이니까 역사에서 밀려나야 된다. 저는 그 후자, 국임당에 대한 공격이 한 80%라면 독자 세력으로서의 의미도 한 20% 정도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럴 능력 있는 그 노동자 후보 만들어내고 그래서 차별을 하되 또 국임과도 차별을 하고 국임을 이렇게 최소화시키는 내란 세력들을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들이 노동자 후보의 주요 과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노동자 후보 뭐 옛날 역사적으로 뭐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 안 됐던 역사적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돼요. 그 당시는 이제 동구권 이렇게 현실사회주의 붕괴된 이후에 대안이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막 급성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제국주의적인 그 뭐 매수 메커니즘이 막 작동하고 있고,
거기에 번역 전망을 다 잃어버리고 의회주의에 빠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절박한 상황으로 와 있지 않나. 어, 이 한국 경제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이 제국주의 한계들이 자꾸 보이고, 그다음에 전쟁 위기는 뭐 끝없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노동자 운동, 정치 운동이 좀 성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 아무튼 지금은 최상의 조건 속에 있다. 이거조차 활용하지 못하면은 뭐 저는 제가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을 활용 못한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뭔가 좀 됐으면 하는 기대는 있는데 막상 이렇게 보면은 그런 그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들, 일하는 분들은 현실적인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상 요구는 받는데, 요구는 있는데, 눈초리는 있는데, 막상 내가 뭘 하지 하는,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당면과제를 푸는 거는 다 그분들이 다 엄청난 천재가 돼야 되고, 엄청난 영웅들이 돼야 되고, 뭐 헌신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어,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그다음에 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숙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출발이 너무 늦어졌고, 또 텍스트를 대충 뭐 따라가긴 했지만 조금 건너뛰기도 하고, 약간 어수선한 상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